최근 우리금융이 소형 증권사인 DS투자증권을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중소형 증권사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DS투자증권 인수설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우리금융의 인수합병 행보에 시장의 관심이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요. 수년째 설만 제기된 우리금융의 증권사 인수가 올 하반기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관련한 내용은 허윤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우리금융이 증권사 인수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 작년 실적을 보면은 아마 설명이 될 텐데요. 작년에 우리금융은 5대 금융 지주사 중 유일하게 순이익이 줄었습니다. 그래픽으로 나올 텐데 다른 금융 지주들은 그 동학개미 운동이 촉발한 그 증시 호황덕을 단단히 봤지만 보시는 것처럼 우리금융은 여기서 소외가 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금융이 4대 금융이었는데 농협금융에도 밀리면서 조금 순이익이 밀리게 되는 결과를 받아들였거든요. 코로나19가 불러온 저금리 시대에 유동성이 크게 늘면서 이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비은행 실적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된 건데, 그러니까 은행업만으로는 성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금융은 올해 어떻게든 증권사 인수를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큰 상황입니다. 예. 근데 뭐 증권사를 인수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고 자본도 엄청나게 들어간 일이긴 한데, 그러면 지금 준비 작업 그 수준은 어디까지 지금 완료가 된 겁니까? 일단 지표로만 보면은 출자 여력이 제일 중요할 텐데 출자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중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요건 이제 자기 자본 대비해서 금융지주사가 자회사에 얼마나 출자할 수 있는지 요거를 뜻하는데, 우리금융은 100% 정도로 이제 금융지주사 평균 120% 대비 낮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했을 때 우리금융이 증권사와 같은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이 한 6조 원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또 걸림돌이 있다면은 좀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 비율인데, 이 자본 비율이라고 하면 이 건전성 지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픽으로 나올 텐데 우리은행에 보시는 것처럼 보통주 자본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에 이제 9.9% 정도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 대규모 M&A를 진행을 하면은 자본을 많이 써야 해서 저 자본 비율을 높여놔야 하는데, 저 9.9% 정도면은 다른 금융지주사에 비해 낮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본 비율을 높여놔야 되는데, 이 문제가 올해 하반기에 어느 정도 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부등급법 추가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등급법이 뭐냐면은 이 금융사가 이 신용 그 자기들이 대출을 해주거나 이 신용 리스크를 평가를 할 때 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등급을 한다. 그래서 내부등급법이거든요. 이 금감원이 제시하는 이 표준 등급법보다 상대적으로 좀 위험 가중 자산을 측정할 때 뭔가 여력이 있어서 이 자본 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이 지난해 7월 일부 이미 승인을 받았고, 이제 올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그 내부등급법 추가 승인을 받게 되면은 자본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증권가에서는 한 11.4%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우리금융이 증권사 인수 전에 좀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DS투자증권 인수설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인수 후보군들은 지금 거론이 어디가 되고 있습니까? 삼성증권, 뭐 유안타증권, 좀 중대형 증권사들이 주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예. 특히 삼성증권은 매번 거론이 되는 그 증권사인데, 근데 이 삼성증권은 자기 자본이 5조 원이 넘는 대형 증권사라서 인수 부담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금융은 삼성증권에 대한 좀 관심, 이런 거를 숨기지 않고 있는데, 그만큼 이 증권사에 대한 인수 의혹이 큰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인수를 하기만 하면은 단숨에 이 자기 자본 4위 증권사를 품에 안게 되면서 이 KB금융, 뭐 신한금융, 하나금융을 넘어설 수 있는 이 증권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되기 때문인데, 또 인수 금액이 좀 부담스럽긴 해도 이 재무적 투자자들을 껴서 이제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인수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 인수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금융이 이 롯데카드를 인수할 때도 이 사모펀드의 MBK 파트너스랑 함께 인수를 한 전례가 있거든요. 예.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그 아무리 좀 인수 금액이 부담이 되더라도 인수를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근데 걸림돌이 있다면 일각에서는 이 기존의 삼성그룹 고객들, 뭐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뭐 계열사 임원들도 있을 것이고, 이 고객들이 다른 그룹사로 넘어가면 이 고객들이 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삼성증권이 매물로 나오긴 어렵지 않냐, 이런 게 좀 많이 거론이 되거든요, 문제점으로.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냐?
이 롯데카드를 할 때 우리금융이 롯데카드를 인수할 때 썼던 방법처럼 이 삼성증권의 주요 주주의 일정 지분을 남겨두고 인수를 하게 되면은 요 고객 이탈에 대한 문제는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서 이게 뭐 엄청난 큰 걸림돌이다라고 걸림돌은 아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가 하면 최근에는 또 다크호스로 코로나19 이후에 떠오른 증권사가 있는데 바로 온라인 특화 증권사인 이베스트 투자증권이거든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이 2012년, 15년, 17년에 이미 세 차례 매물로 나왔지만 매각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이 매물로 나온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매물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증권사여서 이게 좀 장기 매물로 꼽히는 증권사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자기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ROE가 증권업계 최상위권이거든요. 그럼에도 자기자본 1조 원이 조금 안 되는 그 증권사여서 인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좀 장점이 있고 또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우리금융 지금 계열사 중에 우리종금이라는 계열사가 있거든요. 네. 규모가 아직은 크지 않은데 이 이베스트 투자증권과의 시너지 효과가 클 수가 있어서 오히려 비용 대비 효용성 측면에서는 삼성증권보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좀 더 현실성 있는 후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중요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그 우리금융뿐만 아니라 이 그 금융업권에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어떤 매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진 상황이어서 일단 결국 이 우리금융의 증권사 인수는 이 증권사가 매물로 나오느냐 마느냐 요 문제지 뭐 일단 매물로 나오기만 하면은 적극적으로 언제든지 인수전에 참여할 태세를 갖춘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라임 사태가 좀 변수 아니겠습니까? 네. 금융당국의 중징계도 있었고 이게 그러면 향후 M&A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손태승 회장은 그 작년, 그러니까 2019년에 있었던 그 금리 연계 DLF 사태 때 예. 이미 한 차례 중징계를 받아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 바 있거든요. 금감원에 이제 징계 불복을 한 거죠. 그래서 갈등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감독당국과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라임 사태에서도 만약에 중징계가 확정이 되면은 또다시 좀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법적으로 시비를 다툴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금융은 지배구조 안정 측면에서 왜냐하면 지배구조가 안정돼야지 이런 자회사 인수나 이런 다지게 될 수 있는 때문에 손 회장의 연임이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인데다가 최근에는 또 금감원이 이 사모펀드 사태, 이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 좀 자신들은 책임은 안 지고 좀 금융사 CEO들에게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비판도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은 이 법정에서 시비비비를 가려볼 만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행정소송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감독 당국과의 갈등은 이 M&A의 불확실성을 조금 증폭시키는 요소 중 하나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우리금융이 증권사를 인수할 때 그냥 돈만 있다고 인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그리고 뭐 자회사 편의 심사 이런 심사들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은 심사 과정은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뭔가 정성적인 어떤 요인들도 굉장히 많이 고려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금감원 입장에서 보면은 금융사가 행정소송으로 본인들의 징계가 무력화시켰는데 그런데 사업 전략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러면은 조금 선례가 남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권위하락이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 그 핵심 권한인 인허가권으로 좀 우리금융에 만약에 갈등이 좀 심화가 되면은 좀 대응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라임 사태로 인한 중징계 확정 여부, 이로 인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 이것도 우리금융의 좀 증권사 M&A의 핵심 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우리금융이 완전 민영화를 이루는 그 과정들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 결과적으로는 증권사 인수도 좀 지지를 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우리금융의 핵심만 요약하면은 지금 최대 주주가 예금보험공사, 그러니까 정부가 최대 주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지분을 모두 팔아야 하거든요. 2022년까지. 저걸 이제 완전 민영화 작업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2020년까지면 짧다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공적 자금, 그동안 우리금융에 투입한 어떤 그 자금을 손해 없이 회수하고 최대화시켜서 회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금융의 주가 상승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금융의 주가가 한 1만 2천 원, 저 정도는 돼야지 공적 자금 회수가 가능한데 이 우리금융의 주가 상승은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 인수, 그러니까 비은행 강화에 달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금융이 증권사를 인수하는 게 금융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고 좀 종합적인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하반기에는 좀 이런 M&A 해답을 찾기 위한 우리금융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허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